죽은 줄 알았던 언니의 메일에서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 순간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쏟아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이건 잘못된 시스템 알림이거나 누군가 해킹한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읽음이라는 그 단 한 단어는 하은의 눈을 그날 밤 내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모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나은 29. 그녀는 중학교 미술교사로 일하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여동생 윤지은을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언니 가은은 5해 전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는 없었고 가은의 마지막 흔적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다는 정신과 진단서 한 장과 강물 옆에서 발견된 신발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떠날 리 없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믿음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언니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너무 쉽게 극단적 선택이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은은 혼자서라도 그날 이후 매주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이는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보낼 수는 있어도 돌아오지는 않는 편지. 그게 하은에게 유일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일하며 동생을 돌보는 하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퇴근 후 혼자 집에 돌아와 지은을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공개 수업 멋지게 잘했어. 잘하고 있지? 그렇게 아무 기대 없이 보내기를 누르고 창을 닫으려는 순간 하은의 눈에 그 말이 떴습니다. 읽음. 하은은 순간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보아도 읽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로그인 정보 기록도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진짜 언니가? 그날 밤 하은은 두 눈을 뜬 채 날이 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한 그녀는 수업 시간에도 손끝을 떨었고 아이들이 색연필을 꺼내는 소리조차 또렷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지은과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난 뒤 다시 메일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답장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 내가 진짜 가은이야. 본문 없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하은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언니, 가은 언니 살아있어? 하은은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시며 말합니다. TV에서 봤어. 그 언니. 옛날에. 기억나. 그 말은 하은의 온몸을 전기로 휘감듯 지나갑니다. 지금껏 혼자만의 감정이라 생각했던 이상한 믿음이 지은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현실의 가능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메일함을 확인합니다. 그 한 줄짜리 제목. 내가 진짜 가은이야. 정말 언니일까요? 그렇다면 언니는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그 메일은 정말 가은이 보낸 게 맞을까요? 하은은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지워졌다가 다시 떠오르고 몇 번이고 제목을 읽고 또 읽었죠. 내가 진짜 가은이야. 문장은 짧았지만 그 충격은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장난을 쳤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 언니라면? 그렇다면 이건 죽음이 아닌 기다림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흐트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언니, 정말 언니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보내기. 그 한 번의 클릭은 하은의 삶 전체를 다시 돌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메일은 열리지 않았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의 일기장,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가죽끈이 달아해진 손거울,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해도 깨어나지 않는 낡은 기계. 하은은 그 기기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은 언니, 나 여기 있어. 아직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의 하은은 텅 빈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복도에서 울리는 종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오직 하나. 메일함에 또다시 읽음 표시가 떠오를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곧장 집 근처 사설 보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건 가은의 휴대폰. 혹시 복구 가능할까요? 점원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기기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메시지나 사진 정도는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하은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안에 언니가 있습니다. 제 언니요. 며칠 후 연락을 받은 하은은 떨리는 가슴으로 보건센터를 찾았습니다. 점원은 화면을 켜 보여주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중 일부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지막으로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하은아, 나 이상해.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혹시 예슬이한테 말하지 마. 수연 언니도 뭔가 이상해.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마지막 전송 시간은 사라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슬, 수연 언니, 하은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은이 대학 시절 유일하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그들은 가은이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그저 멀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은은 어딘가에서 바람이 가슴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언니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가은의 방이었던 곳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가은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멈춘 시계, 끄적이다 만 스케치북, 그리고 책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 봉투 하나. 하은아, 언젠가 이걸 열게 된다면 난 사라졌거나 사라졌다고 믿어야 할 거야. 봉투 속엔 하은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언니가 손으로 그려준 하은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동자엔 빛이 없고 배경은 까만 먹칠로 덮여 있었죠. 그림 속의 하은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초상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은 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하은은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보건센터였습니다. 윤하은 씨, 복구 진행된 기기 중에서 일부 메시지와 위치 정보, 사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하은의 심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하은은 복원된 내용을 들여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사라지기 전날 밤 저장된 임시 메시지였습니다. 하은아, 나 이상해.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수연 언니가 예슬이도 이상해. 무서워. 문장은 저장만 된 채 전송되지 않았고 수신자 역시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죠. 하은은 이 문장을 가만히 읽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언니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녀는 손을 가슴에 올리며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럼 정말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 하은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수연 언니 예슬. 가은이 대학 시절 가까웠던 단 두 사람이자 실종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예슬을 찾아갔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던 예슬은 하은을 처음에 반가워하다 하은이 가은의 이야기를 꺼내자 단숨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일, 이제 그만 묻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언니가 스스로 사라졌다고 믿으세요? 하은이 되묻자 예슬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예민했고, 그런 애들은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하니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함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애들. 그 말은 언니가 겪어야 했던 세상의 잣대와 비슷했습니다. 불안하면 나약하다고 말하고 예민하면 꺾어버리려 했던 시선. 집에 도착하자 동생 지은이 조용히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지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그 언니 본 것 같아. 어디서? 하은이 놀라 되묻자 지은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다큐멘터리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자막에 작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쉼터 별마을 심리복지센터. 지은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화면. 언니 있었어. 라벤더 옷 입고 그림 그리고 있었어. 하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지나가 있었지만 지은은 진지한 눈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야. 내가 언니 기억해. 머리 짧았고 웃지 않았어. 하은은 화면을 되감기에 사진을 캡처했고 복지센터 이름을 검색해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마을 심리복지센터, 기억상실, 트라우마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지원시설. 현재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며 입소자들은 대부분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은의 메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진 몇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병실 창문 옆에 놓인 의자, 하얀 벽,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 그 의자 옆 간호사 명찰에 적힌 로고가 방금 본 TV 속 병원과 동일한 심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화면 속 흐릿한 흔적만을 붙잡고 수없이 화면을 확대하고 또 축소했죠. 그리고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사진 속 창문에는 아주 작게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은, 이게 너야? 그건 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하은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이름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언니 찾으러 가자. 별마을 심리복지센터. 이름만 들으면 포근하고 따뜻한 곳처럼 들렸지만 하은이 직접 도착한 시설의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입구부터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응대한 여성은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소자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윤가은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언니입니다. 5년 전 실종됐어요. 죄송합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한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 속 사진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TV 화면을 캡처했던 장면, 그리고 복원된 사진첩 속 뒷모습,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분, 여기 계신 거 맞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안쪽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문이 잠겼습니다. 하은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안에 있어. 분명 있어.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리자 회색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하은 씨 맞으세요? 하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시설의 임상심리사 박정윤입니다. 잠깐만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하은은 병원 옆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박정윤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이곳에서는 K100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년 전 신원 불상 상태로 발견되어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으셨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하은에게 하나의 파일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말도 못하셨고 지문도 전소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억은 거의 모두 상실된 상태였고 가족을 찾을 단서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고 꾸준히 미술 치료도 받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본인의 이름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꾸 어떤 이름을 중얼거리시더군요. 하은이라고요. 하은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제 언니 맞는 거네요. 박정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DNA 검사가 필요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 하나로 그는 하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윤은 조용히 하은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분이 윤가은 씨가 저희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윤하은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기억도 없고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흔한 이름이라 처음엔 어려웠지만 윤가은 씨가 치료 초기에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해서 학원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고 오래된 강사 소개 페이지에서 윤가은이라는 이름과 메일 주소가 함께 적힌 걸 발견했습니다. 하은은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죠.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착한 메일이 있었고 모두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더군요. 하은의 목에 걸린 숨이 쿨럭하고 새어나왔습니다. 가은 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금지된 줄 알면서도 제발 그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간호사가 몰래 당신에게 그 짧은 메일을 보낸 겁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죠. 내가 진짜 가은이야. 그 한 줄짜리 메일. 언니가 보낸 건 아니었지만 언니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박정윤은 조용히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만나시겠어요? 그 말에 하은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언니라면 하은은 지금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병동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하은의 발끝은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는 지금 죽었다고 믿어온 언니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가만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가은 씨, 손님이 오셨어요. 하얀 햇빛이 병실 창으로 들이치고 있었고 창가엔 조용히 앉아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앙상하게 마른 손, 그리고 조용한 뒷모습. 하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하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은의 눈동자는 낯설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희미한 주름, 익숙한 눈썹의 각도, 그리고 입꼬리의 작은 떨림. 그 모든 게 하은의 기억 속 언니와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가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은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고 가은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 위로 손끝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아이, 나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하은이죠? 하은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야. 유나은, 언니 동생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손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자꾸 같은 아이가 나타났어요. 눈물이 많은 아이.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가 기억나? 가은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각조각 그림 같아요.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던 감초. 비 오는 날 창문 너머에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라벤더 냄새. 그 말에 하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라벤더. 가은이 좋아하던 향, 그리고 어릴 적 하은이 아플 때마다 가은이 손수 만든 향주머니.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분명 가은의 감정은 그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윤 심리사는 하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DNA 검사는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진실은 이미 충분한 것 같네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로선 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보호자가 명확해지면 퇴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응과 치료를 위해 천천히 단계를 밟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지은과 함께 리빙룸 바닥에 둘러앉아 그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언니, 진짜 언니였지? 그래, 언니야. 하은은 말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상실이라 믿었던 존재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고 자신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잊지도 않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건 가은이 생전에 혼자 간직하던 비밀 상자였습니다.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아니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상자. 가은이 실종된 뒤에도 하은은 그 상자를 손끝으로만 매만졌고 결국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죠. 그날 밤 하은은 그 상자를 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은은 잠시 상자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 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지 못했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가은은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뚜껑이 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는 가은이 생전에 그리던 그림 메모지 조각들, 하은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하나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자동으로 하나의 폴더가 열렸습니다. 윤하은 편지함.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두 날짜로 되어 있었고 첫 파일의 이름은 2018년 7월 17일. 그날은 가은이 실종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첫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난 요즘 누군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은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은은 그 마지막 한 주 동안 매일 밤 하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써왔던 겁니다. 둘째 파일을 열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연 언니는 알고 있었어. 예슬이랑 나를 어떻게 몰아넣었는지도. 그 일은 다 잊고 싶었는데 요즘 꿈에서 자꾸 떠올라. 근데 이상하게 그 기억이 뚜렷해질수록 누군가가 날 없애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하은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언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음 날 하은은 박정윤 심리사에게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언니가 사라지기 전까지 진실이 있어요. 박정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종이 위에 남아있고 마음은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조금씩 읽어주는 것도 좋겠어요. 언니에게 매일 한 편씩. 그날부터 하은은 매일 저녁 가은 앞에서 한 편씩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점점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고 어느 날은 하은아, 난 사실 너한테 미안했어라는 문장을 읽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아요? 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가 기억을 못해도 이건 언니 마음에서 나왔어. 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난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가은과 윤하은 자매 관계 확인. 문서로 확인된 혈연 관계. 모든 공식 기록의 신원 불상 K102는 사라지고 윤가은이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울면서 그 문서를 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 언니야. 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너한테 편지 쓸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보내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날 밤 하은은 다시 언니의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편지함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전날 하은이 읽어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엽서 한 장과 검정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어 엽서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기억은 조각처럼 떠오르지만 이 마음은 처음부터 너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은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가은은 엽서를 부끄러운 듯 숨겼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나도 이제 너한테 편지 써보고 싶어서. 하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답장할게. 며칠 뒤 가은은 병원을 퇴소하고 하은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
이사를 위해 하은은 어릴 적 살던 집을 정리했고 자폐 동생 지은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가은과 지은은 이사 첫날 밤 같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고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노래 기억나? 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지은은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였습니다. 그 곡은 어린 시절 가은이 지은을 재워줄 때마다 틀어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은은 놀란 듯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래 나도 알아. 근데 왜 가슴이 아프지?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도 감정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은과 함께 심리치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은은 그림치료 도중 갑자기 하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경이라는 이름 나 찍어. 하은은 놀랐습니다. 수경? 가은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름. 하은은 가은의 편지에서만 등장했던 그 인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니 혹시 수경이라는 사람을 기억나? 모르겠어. 근데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 그리고 자꾸 그날 밤 현관 앞에서 누가 내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나. 그 순간 하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은은 그날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조된 것일 가능성, 그리고 그 구조자가 바로 수경일지도 모른다는 단서였습니다. 기억을 추적하던 하은은 가은이 입소한 직후 시설 내부에서 작성된 응급구조 기록을 요청했고 거기엔 수경이라는 이름이 환자 신고자 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는 남아있지 않았고 기록은 오래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은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잖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느린 리듬이었다. 하은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라벤더 화분에 잎사귀 몇 개가 비에 젖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향이 방 안으로 번졌다. 그 향은 가은이 가장 좋아하던 향이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시간 속에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감각이었다. 작은 원목 책상 위에는 가은이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의 제목은 이랬다. 하은아, 언니야. 하은은 그 편지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조각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기억은 여전히 불규칙하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눈물이 나기도 해.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게 있어.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인지. 가은은 자필 편지 속에서 조심스레 고백했다. 처음엔 너를 보며 불편했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왜인지 모르지만 도망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매일 와서 편지를 읽어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무심코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내 안 어딘가가 울었어. 그 울음이 기억보다 먼저 나를 데려온 거야. 편지를 내려놓은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래, 언니. 난 언니가 오기 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저녁 가은은 하은, 지은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전보다 손놀림은 자연스러워졌고 조미료 대신 소금을 집어들 줄도 알게 됐다.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가은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내일 수경 씨 만나러 가자. 하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경 씨를 찾았어?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처음 구조될 때
내 이름 대신 수경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했잖아. 그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며칠 전 심리센터 상담사가 수경이라는 이름이 적힌 초진 기록 일부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서 익명 기부자로 입소자를 신고하고 사라진 여성의 행적이 가은이 구조되던 밤과 겹쳤다. 기억은 아직 흐릿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그 밤에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괜찮아. 널 기억할게 라고 말해줬어. 그 목소리가 수경 씨였어.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 내일 같이 가보자. 다음 날 세 사람은 수경이 근무했던 동네 작은 책방을 찾았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건물주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 조용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책만 읽던 아이 5년 전쯤 갑자기 떠났지. 다만 그 아이가 남긴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엔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 윤가은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걸 전해주세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메모와 가은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그리고 작고 낡은 편지함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어. 내가 너를 잃었을 때 세상에 너를 기억할 단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니까 잊지 마. 언제든 돌아오면 돼. 수경. 가은은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났어. 그날 내가 나를 놓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꼭 안아줬어. 그게 수경 씨였어. 하은은 조용히 가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언니가 누군가를 안아줄 차례야. 가은은 작게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편지를 쓸게.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처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된 편지함을 열었다. 그 안엔 미처 보내지 못한 가은의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시간이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